예, 이렇게 수원에 와서 여러분들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첫 만남이 앞으로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정말 잘 소통하는 그런 경기도지사가 꼭 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원에 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에게 경기도 연고가 없다고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새로 전입 신고한 신참 경기도민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또 경기도민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은 이제 나무를 심는 날이죠. 제가 오늘 이 경기도에 작은 묘목으로 이렇게 온 건데, 경기도에서 저를 심어 주시고 저를 경기도지사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정말 잘 사는 최고의 경기도, 또 깨끗하고 바르게 모든 일을 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 일정은 평택 쌍용 자동차 방문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수원과 안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안산에 그 세월호 기억 교실이라 그러죠. 기억 저장소에 가서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 안내를 받아서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을 했고, 또 안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가서 그분들 또 만나 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경기도민들께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겪는 그런 곳을 제가 하나씩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듣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는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도지사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용 자동차에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평택에 가면 삼성전자도 있고 쌍용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쌍용 자동차는 그동안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금 유의동 정책위 의장이신데, 유의동 의원하고 같이 가서 제가 쌍용 자동차의 경영자 측도 만나고 노동자 노조 측도 만나가지고 쌍용 자동차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물밑에서도 산업은행 대출 연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쌍용 자동차를 회생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해왔고,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4년 동안 경기도 행정을 책임을 진다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쌍용 자동차 같은 저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부실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만은, 저 회사 하나가 잘못되면 거기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도의 행정을 맡은 사람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기업 하나라도 더 살리고 거기에 일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새로운 또 투자와 새로운 기업, 이런 게 자꾸 생겨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일자리,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차원에서 꼭 최고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3년째 정치를 합니다. 저는 대학 갈 때 경제학과를 가서 평생 경제를 공부를 했고, 수많은 정책들을 직접 다루었고, 정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그동안 많은 정책 제안을 했고, 제 스스로 정치에 뛰어든 이후에도 국회 정무위, 예결위, 재경위, 지금은 기재위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제가 야당이었을 때
노무현 정부죠. 야당이었을 때, 또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었을 때,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야당이 됐을 때 저는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여야를 떠나서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옳은 소리를 해왔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서 또 8년 동안 국방위원회에 있었고 국방위원장까지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육해 공군 해병대 전부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육해 공군 해병대의 가장 많은 병력이, 장병들이 여기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경제와 안보, 나라를 지키는 이 두 기둥이 같이 공존하는 데가 바로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국회에서 정말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가 펼쳐보고 싶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비전들을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꼭 실현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경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두 분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탄탄하게 정말 이 정책 공약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서 준비했던 그 많은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 경기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 현안 건의라고 이 경기도에서 며칠 전에 인수위에 보고한 이거를 제가 차차치 보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경기도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과 또 이런 걸 갖고 있구나 생각해서 제가 이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제 공약을 하나씩 만들어 갈 때 제가 우리 새로운 정부와 또 저희 경기도민과 경기도에 대한 저희 약속이 잘 맞아 떨어져서 4년의 임기 동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민들께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또 어려운 분들이 복지 문제,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과 보육 문제, 이 5가지 분야에서는 제가 진짜 획기적인 개혁을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경기도 이제 전임 4년 동안 지사를 하시고 대선에 출마하셨던 이재명 전 후보의 전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재명 지사의 잘된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개혁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국민의힘 후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보복을 하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거다. 저는 늘 살아오면서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전임 지사의 행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께서 누구보다도 정말 원하시는 게 굉장히 많고 지역별로 그 어려움이 다 다르고 현안들이 다 다릅니다만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원하는 거는 이번에 새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도민들께서 선출하시는 그 새로운 경기도, 도지사와 수많은 시장 군수님들과 광역기초위원들과 이분들이 새로운 경기도의 선출된 공직자가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건데, 그분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경기도를 깨끗하게 바르게 새롭게 그래 해 나가기를 아주 간절히 저는 도민들께서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민들의 어떤 여망을 제가 도지사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제가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민들께 제가 23년째 정치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정말 조그만 비리에도 제가 연루된 적이 없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진짜 깨끗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행정을 진짜 바르고 깨끗하게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도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복무하고
그 대신 부정부패, 비리, 무사안일 이런 거는 없도록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제 인사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할 텐데요. 질의응답은 괜찮아. 참석을 해서 나 서서 할게. 예, 서서 할게. 예. 네, 그러면 서신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병인일보의 9번 기자라고. 예, 반갑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 지사의 잘한 것은 계승하겠고 또 문제인 것은 바뀌겠다고 하셨는데 계승할 만한 이제 후보님이 생각했을 때 계승할 만한 것 한 가지를 좀 꼽아주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좀 바꿔나가실 건지 그런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부동산 문제가 뭐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경기도가 그 무주택 가구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한 44%쯤 되고요. 성남시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자기 소유를 갖고 있는 가구가 39.몇%고 60%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저는 서울보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더 내 집 마련의 꿈이 간절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렇게 실현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집값이 너무 비싸면 안 되는 거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되고요. 두 번째, 현금을 가져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는 부자들만 집 살 수 있고 현금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금융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또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 세금 문제가 물론 경기도지사 혼자 종부세다, 재산세다, 거래세다 이거를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된 사람은 앞으로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 세제실이나 국세청을 상대로 이거는 부동산 세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득을 해서 새 정부가 또 국회가 이 잘못된 세금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금 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너무 빨리, 공시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부분, 세율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지금 재산세고 부동산세가 거의 이제 1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는데 저는 그게 이재명 지사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또 이재명 지사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죠.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또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우리 김동연 초대 부총리나 그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책임이 큰 거고 저는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예컨대 기본주택 같은 그런 실험을 자꾸 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급과 세금과 대출 이거를 쉽게 해드려가지고 주거의 사다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거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고 돈이 진짜 없어서 진짜 가난해서 내 집 마련은커녕 지금 자기 몸 하나 의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거 복지라고 할 때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만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소한 지키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택 여건 그거를 만들어 드리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GH든 경기도의 여러 이 주택과 관련된 그런 이 실이든 국이든 그런 이 경기도청 내에 또 GH공사에 또 각 이 시군에 또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어느 당 출신의 단체장이든 상관없이
경기도 도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그리고 그게 이재명 지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께서 잘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예? 또 코로나 대응이나 저는 그런 거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이 현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다만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중앙정부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다 하면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제 그걸 국고로 부담하는 세금 부담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 문제를 슬기롭게 이야기를 해서 지역화폐 같은 거는 저는 개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지금 정리하는 중에 하나씩 제가 현장에서 앞으로 공약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부러 뭐 패널이랍니까? 판때기를 갖고 온 이유가 제가 그 GTX ABC 노선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김포를 방문해가지고 김부선이다 또 용산까지 가는 김용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대선 때입니다. 제가 GTX D 노선에 대해서 이거는 하남까지 가는 게 맞다. 민자로 하든 세금으로 하든 하남까지 가는 게 맞다는 거고 이 인수위에 보고된 자료들을 보고 당선자의 공약들을 보니까 GTX ABC에다가 DEF까지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그게 세금이든 민자든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 GTX 사업이 빨리 좀 추진이 되도록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를 최대한 설득해서 최대한 국고를 많이 받아와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GTX ABC 지금 빨리 추진하고 DEF 중에 제가 타당성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D 노선은 저도 약속한 겁니다만은 저 김포 하남이죠. 근데 E하고 F에 대해서는 제가 타당성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일단 제일 급한 것부터 빨리 제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CBS의 박창규 기자. 아, 예,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만. 네. 예. 중앙 정치 경험 많으시지만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비판은 제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비판과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는 비판 이런 거는 뭐 제가 그대로 쿨하게 제가 수용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정치만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제가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지방행정 단위에서는 또 지방의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옆에 한 분 더 계셨는데 손 드시. 예. 예, 잠깐만요. 못 들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김동연 전 대표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전 대표님의 유 후보님에 대해서 경제 운영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조언하고 희소적인 입장이었다면 본인은 직접 그 안에서 직접 문제를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김동연 전 대표와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경제 관료들하고 같이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관료들의 어떤 능력과 속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요. 우리 김동연 부총리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위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경제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무엇이 과연 옳은 해법이냐를 고민하던 그런 정치 플러스 경제를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제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경제 공무원과 늘 해법을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경제 정치인이죠. 그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 김동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뭐 국회 속기록 동영상에 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동연 부총리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문재인 정부가 망친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가 망친 일자리 문제, 아주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아주 잘못된 그런 정책 기조, 이런 데 대해서 초대 부총리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 부총리께서 그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 그 부분에 대한 또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늘 궁금했고요. 그것 때문에 또 부총리도 물러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가 제가 이걸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누가 여기 놨더만 민주당의 그대로 여기 넣죠.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가 누가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예단을 해서 이야기하는 건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부총리든 또 안민석 의원님이든 조정식 의원님이든 염태영 전 시장님이든 누구든 그쪽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시면 저는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진짜 경기도를 책임질 앞으로 4년에 대해서 정말 근곤일척의 승부를 하는 거니까 경기도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경기도의 모든 걸 놓고 토론을 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보여드리고 저를 선택해 주시도록 그렇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인일보 공지영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정치 지형이 이제 좀 세월이 좀 흐르면서 좀 어떻게 보면 한간에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이재명을 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유리한 지형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의원님께서 오시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활발해지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깃책을 갖고 계신지. 제가 정치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대선 2번 치르고 그 정치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무슨 경기도지사라는 자리에 그 권력에 욕심이 나서 온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하러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대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히딩크 같은 그런 해결사가 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선거가 국민의힘한테 쉬우면 제가 절대 안 왔을 겁니다. 아마 쉬웠으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여기에 도전을 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왔고 저같이 대선에 2번 출마해보고 4선 국회의원을 해보고 경제와 안보에서 그래도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험지라고 표현을 하시죠. 어려운 데 가서 어려운 선거에 해서 이기는 게 그게 저는 경기도를 위해서도 또 우리 당을 위해서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6만 표 이상, 5.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향수, 애정을 갖고 계시는 도민들께서 아직도 많이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자기들은 꼭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제가 뚫고 제가 꼭 당선이 돼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겨서 그 다음에 임기 동안 잘하는 게 성공하는 게 훨씬 더 몇 배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가지고 4년 동안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 어느 지사보다도 더 경기도를 깨끗하고 밝고 활기차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제 진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경기도의 지역 언론인들 여러분들하고는 그동안 사실 소통이나 만남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유승민이란 작은 묘목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심는 거라고요. 경기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진심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잘해보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조선일보 박다혜 기자인데요.
예. 그 도지사 출마선을 두는 김은혜 의원님이 예. 이제 그 집을 내려놓으셨는데 예. 그 인수위 대변인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선인의 오중이 들어가 있지 않나 추측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언급은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원이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경쟁을 만약에 정말 하게 된다면 어떠한 강점이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승부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김은혜 대변인께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만약 결심을 하시고 발표를 하신다면 그거는 뭐 웰컴입니다. 대환영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 어려운 경기도에서 경선 과정이 경기도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뜨겁고 치열하고 저기 제대로 경선 붙어가지고 하는구나 라는 저는 그런 이미지를 드리는 게 저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님이든 또 저보다가 먼저 또 출마 선언하신 정치를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분들이든 저는 뭐 다 같이 당이 정하는 그런 룰에 따라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 그러면 어차피 당원 50% 도민 50% 이렇게 뭡니까 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원들께서 또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주민들께서 아주 현명하게 누가 도지사가 되는 게 좋으냐 또 누가 국힘 후보가 되는 게 좋으냐 그걸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그때 오후에 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당선인하고 아마 대선 끝나고는 처음이죠. 제가 두 번째군요. 당선인이 먼저 이제 대선 때 고마웠다고 전화가 왔었고 그리고 제가 출마를 하고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선인한테 이 출마 선언 사실을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선인께서 뭐 전혀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요. 당선인께서 여러 후보가 있는데 뭐 누구를 이렇게 예뻐하면서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선인께서도 그냥 일반적인 덕담으로 잘해보라고 응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당의 후보가 되면 그때 가서 당선인하고 잘 협력을 해서 경기도가 워낙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칠 도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인수위에 계시는 분이 출마하는 데 대해서 그게 뭐 당선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뭐 저야 모르죠. 모르는데 뭐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 우리 당원들과 또 경기도민들의 생각이 결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시스 이병희 기자인데요. 네.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는데 연고가 없는 경기도에 출마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 대선 출마하면 지방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최근 성남 지인집으로 옮겼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요. 위장덕이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두 가지에 대한 의원님 입장 궁금합니다. 그게 아마 다 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5년 뒤에 대선에 대해서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한때 정치를 그만둘 생각도 하다가 다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출직 도지사라는 거는 그거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를 하는 거고 5년 뒤에 저한테 대선의 기회가 열리겠느냐 그거는 저는 4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1,400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제가 잘하면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저에 대한 평가가 형편없으면 그럼 뭐 생각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오픈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위상전입이라 그러니까 조금 속이 찔리는데요. 이 결심을 31일까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니까 막상 어디로 이제 주소를 옮겨야 되냐. 집이라는 게 뭐 하루 만에 찾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돌아가신 처남의 그 부인이죠.
돌아가신 처남 부인이 살고 계시는 성남의 한 아파트로 지금 주소를 옮겨놨습니다. 근데 저는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거기 지금 잠 안 자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잠을 자고 주소를 확실하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수원에 마련하려고 지금 주말부터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며칠을 위장 전입이라고 뭐 지적을 하시면 제가 다 드릴 말씀이 참 궁색한데, 근데 뭐 우리 저 인천에 계시다가 서울 가신 송영길 대표님이나 저나 그런 부분은 똑같은 처지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 경기도민들께서 이 작은 묘목이 이렇게 왔는데 좀 이렇게 도량 있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기후의 정진욱 기자.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 전임 지사가 이제 남경필 전 지사인데 그렇죠. 이번 지사 출마 관련해서 좀 대화를 나누시는 간단한 좀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국정 정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예. 수도권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많이 아닙니다. 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남지사님,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저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오래됐고 형제 같았고 2011년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겠다고 다 젊은 사람들 그때 출마해가지고 결국 이제 홍준표 대표가 되고 제가 2등을 하고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그때 최고위원을 같이 했습니다. 뭐 그 전부터도 제가 여의도연구소장 할 때부터도 뭐 아주 오랫동안 정말 믿고 의지했던 제 동생 같은 사람이고 5년 전에 바른정당에서 개혁보수를 한다고 우리가 이제 바른정당을 했습니다.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저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아마 우리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유일하게 그 스탠딩 토론이라는 걸 그때 처음 했었습니다. 뭐 참 온갖 정이 다 든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제가 당선인한테는 출마 선언하고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남지사한테는 출마 선언하기 전에 전화를 드려서 내가 뭐 고민 끝에 내가 출마한다. 우리 선배 지사님으로 잘 좀 이끌어주고 많이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남지사님 말씀을 뭐 제가 그렇게 뭐 세세하게 다 옮기기는 그런데 하여튼 남지사가 자기가 지금 광교의 신청사를 자기가 시작했다. 그러니까 꼭 당선돼가지고 자기가 시작했던 신청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 덕담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로 그래 하셨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수도권 규제 완화는요. 제가 2000년 2월 14일 날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와서 2004년부터 초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구에서 4선을 지냈습니다. 근데 수도권 공장 총량제나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하고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 기록이 다 있습니다. 2004년에 그때 모 방송사 100분 토론에서 제가 유시민 당시 의원이죠. 유시민 의원하고 제가 수도권 총량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대구라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4선 국회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지나친 규제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관련된 규제, 플러스 여기는 뭐 군사보호구역이다, 팔당테마관 상수보호구역이다, 규제가 막 제가 경기도 규제지도라는 걸 자료를 이만큼 두꺼운 걸 제가 다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규제가 뭐 5중, 6중으로 규제된 데가 특히 동북 쪽에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거 경기도의사 돼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규제 푸는 거 이거 정말 어렵겠다 싶었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도 제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풀어야 된다. 왜 풀어야 되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공장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는 데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게 당연히 낫지 않느냐. 물론 지방 입장에서는 대구다, 부산이다, 울산이다, 창원이다, 광주다, 이렇게 지방으로 기업들이 내려오면 좋지만 기업들은 자기가 제일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도권을 그렇게 꽁꽁 묶어놔 버리면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가 전체로 보면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수도권의 규제를 무슨 대표적인 게 공장 총량제 뭐 이런 겁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우리나라에는 기업들, 특히 좋은 기업들, 첨단 혁신 인재를 쓰는 그런 기업들 지금 여기서 기업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철학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 규제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지방의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심정 다 알고요. 근데 제가 요걸 좀 먹어가면서까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그거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니다. 반대했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중국일보 이지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그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재명 기사랑 이제 약간 논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청년, 농민, 예술인 뭐 기본소득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좀 다르게 변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저는 기본소득 대신에 공정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소득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 부의 소득세라는 거고,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EIT,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일부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만은, 저는 복지의 기본 철학은 국민들의 능력이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은 그 세금의 큰 풀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 어떻게 하느냐.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국가가 도움이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초기에 그 재난지원금 그걸 할 때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홍남기 부총리하고 민주당도 처음에는 50%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70%가 됐다가 2년 전에 총선 과정에서 저는 그게 당시 미래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합치. 미래한국당에서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걸 가지고 미래한국당 대표가 당시에 우리는 그게 그때 이제 50%라는 게 그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당이 우리는 더블로 드리겠다. 200만 원 전 국민 드리겠다. 이렇게 그냥 총선 앞두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제가 무슨 소리냐. 국민 세금 그랬으면 안 된다. 그거는 허경영 씨 같은 사람이 하는 정책이지, 건전한 보수 정당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저는 기본 철학이,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든 또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국비든 경기도 전체 예산이 지금 34조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을 쓸 때 저는 진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 또 전체에 드리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면 우리가 1.5배, 2배를 더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 입장에서.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기본소득 중에 이재명 지사가 하시던 청년, 농어촌,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쪽에 그거를 완전히 뭐 폐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데 가는지를 제가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개선 방안을 도지사가 되면 아주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꼭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 공약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포함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이재명 후보죠. 전 후보하고 기본소득 논쟁을 가지고 엄청 제가 이 페이스북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뭐 페이스북이 기록으로 다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철학이 좀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저는 도지사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의 철학과 원리에 맞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그게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기일보 임태환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경기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좀 경기도에 물론 뭐 부동산하고 GTX 얘기도 방금 많이 예. 해주셨지만 이것 외에도 경기도 공부를 하면서 예. 이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 예. 정말 이 부분에서 일하고 싶다고 예. 좀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수 정치인 중에는 누구보다도 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왔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당에 제가 23년째 정치하면서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2015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제가 평생을 생각해오던 걸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보수 정치가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경기도에서 제가 지금도 안산에 갔다 오늘은 평택에 가고 하는 이유가 저는 잘하고 있는 기업 또 스스로 잘하고 있는 개인들 그분들한테는 최대한 그냥 자유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중앙정부가 됐든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가 됐든 진짜 그거는 샅샅이 보면서 해결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 대한 공부라는 게 제가 경기도에 제일 어렵고 제일 고통받고 그게 집 문제든 아니면 일자리 문제든 아니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든 아니면 국가에서부터 받는 복지 혜택이든 아니면 아이를 기르는 문제든 그런 문제가 사실 지금 경기도 인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느는 게 대구, 부산, 광주, 전주에서 경기도로 일자리 때문에 올라오는 젊은이들과 집값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2배, 3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5시간을 길바닥에서 뺏기면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 여기는 도지사가 진짜 할 일이 많구나. 근데 뭐 이 안에 우리 뭐 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저는 반도체가 세계 1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도지사가 되면 그게 전력이 됐든 토지가 됐든 용수가 됐든 그거는 도와드리고 자유를 드리면 되는 거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게 혼자 힘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쌍용차가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쌍용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9년에 쌍용차 그때 파업 사태 때 있었던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쌍용차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그 당시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계셔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13년이죠 벌써. 쌍용차가 엄청난 자구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인수할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이번에도 또 불발이 돼가지고 쌍용차가 지금 앞으로 아마 살아가려면 산업은행에서 새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 그 대신에 쌍용차가 뭐 완전히 전기차 업체로 바뀌든지 지금 부지를 뭐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다른데 더 싼 데 가서 더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라인으로 완전히 바꾸든지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또 쌍용차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미국에 보면 주지사들이 가버너들이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도지사는 투자를 유치하고 일단 유치한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는 잘 되도록 하고 쌍용차 같이 부실 기업이 돼가지고 한계 기업이 돼가지고 구조조정에 딱 직면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여기가 그렇고요. 평택이 쌍용차가 그렇고 옛날에 저 거제 가면 우리 조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 전라북도 군산에 가면 한국 GM이 문 닫고 지금 다시 재가동했습니다만은 현대조선의 그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도 몇 년 동안 문을 닫다가 다시 이번에 새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생기면 직원이 1000명이면 거기에 딸려서 먹고 사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도지사는 저는 그런 일을 팔을 걷어붙이고 하는 자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지역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지역마다 제가 국방위원회 8년 있었기 때문에 저 DMZ하고 파주 김포부터 시작해서 저 철원 전에까지 연천 저 위로는 제가 수도 없이 다녀본 사람인데 거기에 사시는 군인 가족들 또 주민들은 그 뭐 접경지역에 관한 규제 이거 뭐 말도 못하게 많고 또 이쪽에 가평 양평 이쪽으로 오면 또 다르고요. 또 제일 밑에 이 평택 안성 벨트 다르고 이제 인구가 제일 밀집해 사는 남부하고 이 서부권은 온갖 문제가 그냥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라서 제가 하나씩 아직 이제 한 55일 남아 있잖아요. 55일 남은 기간 동안 저는 공약을 절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약을
꼭 4년 동안 지킬 수 있는 거, 제가 정말 도지사 자리를 걸고 꼭 추진을 할 거 위주로 하고, 아까 기본소득 말씀 질문도 해주셨는데, 제가 아주 나쁜 포퓰리스트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경기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꼭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들로 앞으로 하나씩 좀 선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괜찮아요. 네. 예, 여담 같은 질문인데 예, 기존 대선 때 따님이 선거운동가에서 주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번에는 언제 좀 득점하시고 제가 이제 정치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도 누구한테는 다 이제 가족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지난 대선 끝나고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좀 자유롭게 살면서 정치 아니더라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치 아니더라도 제가 그동안 이 사회에서 입어온 은혜를 갚아드리는 그런 보람된 길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고, 저 딸이 지금 그 녀석이 제일 저한테 이제 아빠 절대 하지 말라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 개딸이 반대하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진짜 딸한테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면서 딸한테 동의를 받아내느라고 힘들었지만 동의를 받아냈고,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자기도 바쁘겠지만 와서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든지 이렇게 누구한테든 뭐 강요하거나 같은 식구라도 가장이라도 뭐 강요하거나 이런 그게 아니라서 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적극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명함도 제대로 못 파고 했던 이유가, 명함이야 뭐 이름만 쓰면 파지만, 야, 내가 이 경기도를 위해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뭘 해야 되느냐, 내 슬로건을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 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유승민, 경제도 유승민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많던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명함을 만들어서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예, 제가 오늘은 인사만 이렇게 좀 드리고 가고요.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는 제가 다, 예, 제가 구해서 제 핸드폰에, 또 우리 권성주 대변인, 또 앞으로 캠프가, 오늘 이제 사무실 계약할 것 같습니다. 캠프가 구성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캠프에 정식 대변인과 공보팀을 다 이렇게 꾸려서, 여러분들하고 잘 인사드리고 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당사 빌려주신 우리 처장님, 당사 빌려주셔서 고맙고요. 예. 김명현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예비후보 등록은 언제쯤? 예비부 등록 막 하려고 지금 서류 떼고 뭐 난리를 하고 있는데, 내일 정도 빠르면, 늦어도 모레 정도는. 내일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내일쯤 예비후보 등록해서 후원 계좌도 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나 또 요청사항 있으시면 저나 또 옆에 있는 김진아 도의원께 연락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